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RM의 솔로곡 페르소나의 첫 소절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미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를 발표하며 융의 영혼의 지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도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통해 영감을 얻고 배웁니다. 우리의 전공 분야는 방탄소년단 학문이에요. 청춘의 대변인, 우리의 소우주, 7 청년들이 던지는 메시지와 철학을 함께 탐구해요. 우리의 탐구 주제는 방탄소년단이에요. 안녕하세요. EBS 방탄천국에서 방탄이즘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쿨라입니다.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앨범에는 문학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음악과 문학, 두 가지의 합성어인 뮤터리처라는 단어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방탄소년단 안에 숨어있는 문학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탄이즘의 주제는 방탄소년단과 문학입니다. 아이돌을 문학하다 책을 쓰신 박지원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돌과 문학. 일반적으로는 이 둘을 함께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아이돌을 입문하다라는 책까지 쓰셨어요. 이 책을 쓰신 계기가 있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독립을 했는데 그때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인 윙스 앨범이 나왔어요. 그 당시 윙스 앨범의 타이틀곡이 피땀 눈물이었는데요. 이 곡을 방탄소년단이 데미안을 읽고 그거를 모티브로 하고 그 곡에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책을 만들고 번역해서 홍보를 하고 있던 저는 아이돌이 고전 문학을 읽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곡을 썼다고? 앨범을 만들었다고? 그런 게 너무 신선해서 데미안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을 엮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이전의 음악 작업들을 엮어서 둘의 관계를 글로 써서 연재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 연재가 방탄소년단 팬들인 아미라고 하죠. 아미분들이랑 팬들의 부모님들, 선생님들 너무 많은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런 작업까지 할 생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돌과 문학의 조합이 꽤 신선했는데 대중들에게는 좀 낯설고 어색한 조합이잖아요. 출간하고 나서 주변인들의 평은 어땠나요?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방탄소년단 하면 뭔가 지금처럼 되게 세계적이고 뭔가 대한민국 케이팝을 되게 주도하는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한 이런 책이 그리고 아이돌의 무언가 자의식과 나름의 생각을 녹여낸 이런 작업이 주위에서 어떤 평을 받을까 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주위에서 되게 좋은 평을 많이 들려주시고 이런 방송이나 언론이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도서관 이런 되게 여러 곳에서 이런 작업이 필요했다. 이런 작업이 우리도 궁금했다. 그러니까 학생들 10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작업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려주셔서 그래도 나름으로 제법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쓴 이유 중에 아이돌이 그렇게 가볍게 다뤄질 존재가 아니다. 이런 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방탄이즘 기획 의도가 방탄소년단의 철학을 탐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때보다 프로그램 정체성과 딱 맞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문학들 어떤 작품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일단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들의 피땀 눈물 그리고 그 윙스 앨범이 어떤 방탄소년단 팬들이 그리고 그들의 음악 활동을 분석하는 평론가분들이 이 앨범이 그래도 이들의 활동이 되게 분수령이 됐다. 약간 분기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앨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앨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 데미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미안부터 해서 그들의 노래 가사나 메시지와 연관된 고전 문학 그리고 작품들 이런저런 책들을 한번 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방탄소년단이 영감을 얻었다고 밝힌 문학작품 그리고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문학작품 이게 함께 소개를 해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그들 나름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작업은 방탄소년단의 특정 곡이나 앨범이 아니라 이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들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대략적으로 한 5개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항, 두 번째는 노력, 그리고 성장, 그리고 연대, 그리고 자의식. 약간 이런 순서로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키워드만 들으면 정말 방탄소년단 앨범과 흐름이 비슷한데요. 학교 시리즈, 화양연화 시리즈, 러브 유얼셀프 시리즈, 페르소나까지 이렇게 연상이 되거든요. 키워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항인데요. 반항, 방탄소년단의 데뷔 앨범부터 학교 시리즈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활동 순서를. 역시 아무래도 첫 번째는 반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몇 년 전에 되게 듣고 좀 웃고 좀 놀라기도 했지만 이들의 한국 그룹명이 일단 방탄소년단이잖아요. 네, 저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뭐를 맡겠다는 거지? 그리고 약간 유치하기도 한데 맞아요. 방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 그룹명부터가 이 그룹명을 정하는 데도 사실 멤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고 되게 이 친구들의 어떤 정체성을 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정말이죠. 맡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 10대와 20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맡고, 그리고 어른들의 그런 가치관과 폭력적인 규율과 이런 거에서 우리를 지키겠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떤 청소년, 청년 시절에만 갖추고 있는 무언가를 지켜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어떤 이런 이들의 초기 정체성을 상징하는 부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이를테면 이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BTS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혹시 콜라님은 BTS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Bulletproof Voice, Beyond the Scene. 맞습니다. 네. Beyond the Scene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억압과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 이런 의미를 계속 지켜가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면에서 반항은 그들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일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로 보자면 이를테면 그들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다크 앤 와일드의 뭐 핸드폰 좀 꺼줄래 라든지 그들의 미니 앨범이 스쿨 오브 어페어의 등골 브레이커. 수십 짜리 신발에 또 수백 짜리 패딩 수십 짜리 시계에 또 으스대지 괜히 교육은 사는 예를 들어 등골 브레이커 같은 노래에서는 오히려 청소년들을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어른들이 청소년들한테 자기들이 요구하고 이런 거를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청소년들은 왜 어른들의 뭐 몇백만 원짜리 패딩을 사서 너희 부모님을 힘들게 하느냐. 그런 면에서 이들의 되게 전방위적인 반항 그리고 단순히 어른들에게만 저항하는 게 너희가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반항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이 말하는 반항의 진정성이 좀 함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획일화된 성공 법칙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 이런 거는 어떤 앨범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노라고 곡이 있거든요. 네. 이 곡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그들의 전면적인 반항을 상징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사를 잠깐 보면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 더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Everybody say no. Everybody say no 저는 나중이란 말로 안돼 저는 남의 꿈에 같이 살지 모두 노라고 외치라 아니라고 말하라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전면적인 어른들한테 예라고 하지 말라 예스맨이 되지 말라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 No More Dream이라는 곡도 되게 유명한데 청소년들에게 어감만 봤던 인생 너의 삶의 주어가 되어라. 거짓말이야 Such a liar 심이 심이야 네 시선 차이야 왜 자꾸 딴 길을 가래 야 너나 잘해 제발 강요 삶의 주어가 되라는 거. 너의 삶을 주체적으로 일구어가라는 게 이제 이들이 초기 앨범들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가사들인데 이 노래들과 연관된 문학 작품은 어떤 건가요? 박지원 작가님이 꼽으신 작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런 방탄소년단의 전면적인 저항 그리고 어른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런 강압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묻어 있다. 음. 청소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데서 이들의 반항은 단지 자기보다 더 강하고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반항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되게 극복하고 너가 그런 극복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너에게도 너의 삶도 그다지 평탄하진 않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되게 저는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알베르 까미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 작가죠. 20세기 초반에 이 작가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꼽아봤었어요. 어떤 작품인가요? 알베르 까미 이방인은. 이방인은 이제 까미에게 노벨상을 안겨주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방탄소년단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출판계에서도 너무나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렇죠. 늘 까미라는 그 스테디셀러인데 단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문학 그 그런데 자체죠. 예, 그래서 많이들 이제 이 책을 안 읽으셨더라도 줄거리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작품의 주인공은 너무나 어이없게 어느 아랍인을 살해해요. 살인을 저질러요. 총으로 쏴서 죽여요. 왜냐하면 해변가의 태양빛이 너무나 밝았다는 이유로.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은 문학작품, 고전문학작품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까미의 이 작품은 당대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까미는 이 메르소라는 살인자를 물론 살인자이지만 그는 자기를 되게 얽매고 있었던 그 당대의 윤리, 폭력, 뭐뭐 해선 안 된다. 너는 무엇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회적 시스템 같은 거군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과 윤리관과 그 분위기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인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죄 없는 아랍인을 살인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에게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되게 실존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죄를 마지막에는 반성을 하지만 결국 사형을 당하거든요. 이 작품에는 어떤 되게 심리적이고 실존적인 내면적인 과정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까미는 이 작품을 통해서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뭐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뭐 수백만 명이 서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이런 당대의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비판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물론 방탄소년단이 지금 뭔가 글을 쓰거나 총을 들거나 전혀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뭔가 알베르 까미가 그 당시에 제기하고자 했던 문제를 나름으로 음악으로 되게 잘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한번 선택해서 책에도 녹여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정직한 면모를 보이는 것과 방탄소년단의 어떤 이런 노래들이 유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정확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그럼 노력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노력이 빠질 수가 없죠. 실제로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를 통계를 해봤더니 노력이라는 단어가 40회 가까이 쓰였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통계는 저도 처음 보는데 되게 신선합니다. 재밌었어요. 저도 이 예. 통계에 대한 그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를 노력으로 꼽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뭔가 노력, 반항에 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가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보고 되게 잔소리하는 아이돌, 아이들한테 훈계하는 아이돌, 훈계돌 이런 별명도 훈계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동년배 아니면 약간 후배들한테 막 꾸짖어요. 뭐 예를 들어서 We Are Black for Part 2 이런 노래 가사 보면은 너희는 뭐 했냐? 우리는 연습실에서 밤을 샜다. 전국 학교 대신 연습실에서 밤새워 춤을 추고 노래 불러내 너희가 놀때 너희가 놀 때 나는 꿈을 위해서 밤을 참고 밤새 볼펜을 잡았네. 뭐 이런 가사가 있고요. 뭐 쩔어 이런 노래는 나는 밤새 일했지. 너희가 클럽에서 놀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뭐 한두 곡에서 그렇게 뭔가 노력해라, 우리는 밤새 뭘 했다, 가사를 썼다 이런 거는 많은 힙합 그룹들의 노랫말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방탄소년단은 앞서 말씀하신 초기 학교 앨범들에서 이런 메시지들을 한두 곡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으로 되게 청소년들한테 전파하고 싶어하는 오랜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했거든요. 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전면적으로 세상을 거부하고 어른들을 거부하고 너 자신을 거부하고 한 뒤에 남는 게 무엇이냐?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그럼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꿈이나 나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야겠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방탄소년단도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 노력이 중요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되게 어설프게 비껴가진 않는구나. 뭔가 되게 잘 알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노래 역시 작가님이 예로 드는 문학 작품이 있나요? 이런 방탄소년단의 훈계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 저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 생각났어요. 이제 마크 트웨인은 뭐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제 이런 우리는 동화로도 읽는 작품들로 되게 유명한 미국 작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작품들은 동화가 아니라 두꺼운 약간 벽돌책에 가까워요. 그래요? 네. 되게 어른들이 읽을 만하고 사실 되게 마크 트웨인도 성인 소설가였거든요. 성인 소설을 쓰는, 그러니까 일반 소설을 쓰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톰 소여의 모험보다 조금 더 사회적이고 뭔가 사회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조금 더 직시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노력에 대해서라면 허클베리 핀이 막 정말 고생하면서 어떤 자기가 받던 그냥 제도권 교육을 박차고 일어나서 혼자 모험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허클베리 핀이 미국 동서부를 가르는 강을 이렇게 정말 뗏목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되게 많은 일을 겪는데, 그때 자기와 같이 우정을 쌓으면서 배를 같이 끌어주고 몰아준 어른과 정말 친해지는데, 그 어른은 흑인이었어요. 오. 허클베리 핀은 물론 백인이었고, 이 소설이 쓰여진 건 19세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그런 시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클베리 핀도 그 사람을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차별하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고, 뭔가 이 사람이랑 친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허클베리 핀은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허클베리 핀은 어떤 어른에게도 어떤 사회에서도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은 친구였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일기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우정을 쌓은 사람을 피부 색깔 때문에 미워하거나 거부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 사실 10대인 허클베리 핀이 보여주는 개인적이고 단독자적인 용기가 더 옳으냐, 아니면 그냥 어른이 돼서 적당히 그냥 차별을 하는 시스템에 순응하고 그랬던 삶이 옳으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무래도 이런 문학 작품이 보여주는 허클베리 핀의 모습에서 훨씬 더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방탄소년단이 보여주는 어떤 사회적인 어른들의 목소리를 거부하되 그러면 너도 조금 위험해질 수 있고 너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속에 있는 허클베리도 노력 끝에 스스로 깨닫는 인물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불타오르네. 다음은 성장이네요. 예. 성장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땀 눈물,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사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한 번쯤 다 읽어보는 뛰어난 고전 문학인데, 사실 이 작품, 독일의 이 작품은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성장 문학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성장은 방탄소년단에게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모든 우리가 읽어야 할 책들, 그리고 문학작품, 고전 문학들에 빠질 수 없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를 정말 기다린 게, 제가 도어동문학 전공자기도 하고 제가 이 데미안이 제 인생 서적이라서 동문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춘기 때부터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20번도 넘게 읽었어요. 방탄소년단 팬이라면 데미안이 모티브가 됐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데미안이 아이돌을 입문하다에 어떤 동기가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출판사에 있을 때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데미안을 읽고 자기 타이틀곡과 자기 앨범의 모든 컨셉을 가져왔다. 이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콜라님도 그러셨듯이 사실 이 책은 되게 많은 이들의 인생 서적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정말
감명 깊고 뛰어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돌이 이런 좋은 책을 읽고 거기서 곡을 만들고 자기들이 그 곡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들의 어떤 철학, 그들의 세계를 엿보는 계기가 됐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미안이라고 한다면 아까 성장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들도 10대죠. 학교에서 어떤 에밀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에밀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은 굉장히 좀 유약하고 우리가 모두 청소년기에 그렇듯이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고민에 되게 빠져있는 친구인데 그때 굉장히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약간 멋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남자긴 하지만 어떤 매력을 풍기는 싱클레어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무언가 그 친구에게 약간 집착을 하죠. 네,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애증을 느끼며 이렇게 되게 뭔가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어른들은 우리한테 뭔가 되게 획일적인 삶을 요구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싱클레어는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데미안은 이미 그런 거를 너무나 초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그걸 되게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 인물, 되게 어른스러운 청소년이지만 어른이 되어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제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런 인물이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세계를 잘 모르겠지만 뭔가 데미안을 닮아가고 싶어.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고 나한테 이 세계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나는 뭔가 나와 동년배이지만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너무나 멋있는 어떤 인물에 빠져있는 그런 애증의 심리가 이 책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애증의 심리. 그렇지만 그 친구는 내 인생을 책임져줄 뭔가 나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데미안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떠나가 버리죠. 여기서 오는 절망과 그래서 싱클레어는 막 자살도 생각하고 이 세계에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이런 것들이 사실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에 그대로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윙스란 앨범 전체의 어떤 뮤직비디오들이나 클립 영상들이나 디자인들 이런 절망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집착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심정들 이제 그런 게 이런 거는 정말 데미안의 모티브들을 잘 녹여냈고 저도 데미안을 되게 좋아하고 고전 문학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한 사람의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한번 다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데미안이 정말 나중에 호련이 사라지는데 예. 데미안 내용은 피땀 눈물 노래 가사뿐 아니라 뮤직비디오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7명의 멤버들이 서양의 상징들 어딘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무언가로부터 고통을 받으며 거기서부터 서로 끈끈했다가 다시 또 단독자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잘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카루스의 날개 그런 것들 그림들도 이렇게 있고 이카루스는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졌는데 태양이 너무 가까워져 버렸다가 그 날개가 태양에 타서 떨어져 죽는 인물이죠. 그런 인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헤세의 데미안에 나와 있는 아브라키스 그 검은 날개 이제 그 검은 날개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어른의 세계 모두가 겪어야 하는 청소년기 10대의 퉁과 의뢰 이런 것들이 뮤직비디오 전반에 잘 녹아져 있고요. 특히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데미안의 직접적인 구절이 영어로 낭송되기도 하잖아요.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중간에 이제 랩몬스터 RM이 데미안의 한 구절 데미안은 나에게 내가 전혀 몰랐던 어떤 유혹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 이런 나레이션도 직접적으로 나오고요. He too was a tempter. He too was a link to the second. The evil world with which I no longer wanted to have anything to do. 뮤직비디오 끝에는 헤세가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되게 세계적으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끼친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의 문구가 또 직접적으로 써있기도 하거든요. 어떤 문구죠? 이 문구는 데미안의 주제와도 일치하고 되게 유명한 문구인데 어떤 사람이 춤추는 별을 자기 안에 잉태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 먼저 혼돈을 가져야 한다.
와, 정말 예. 멋있네요. 이 문구가 이제 독일어로 쓰여 있기도 하거든요. 니체도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들을 기획하고 같이 이 친구들과 같이 작업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뭐 방시혁 PD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공을 들이긴 했구나. 어떤 데미안의 문제의식이나 그런 피땀 눈물의 그런 노랫말, 메시지, 안무 여러 가지 뭐 컨셉들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피땀 눈물이 영어권에서 하나의 관용구처럼 쓰이는 단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피땀 눈물, blood, And sweat tears. and tears. 이게 사실 원래부터 있던 세 단어의 연속은 아니었고요. 아, 그렇군요. 예, 1940년에 영국에 이제 윈스턴 처칠이라는 수상이 있었잖아요. 네.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일단 이 처칠은 굉장한 달평가고 네, 말을 너무 잘해서 이런 말들을 꽤 여러 개 남겼는데 이때 처칠이 자기가 영국이 수상이 됐을 때 수락 연설에서 처음 썼던 말이었다고 해요. 나는 나의 피땀 눈물을 다 바쳐서 이 일을 하겠다. 근데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blood, sweat, tears 이 말을 쓰게 됐고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내가 성장할 때 내가 한 사람 이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나라는 되게 독립된 사람으로 나아갈 때 그때도 피땀 눈물을 바쳐야 하고 그리고 그럴 때 어떤 내 주위의 유혹, 타인의 유혹, 뭔가 타인에게 좀 안정적으로 기대고 싶은 마음, 타인에게 영향을 받으려는 마음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도 피땀 눈물을 바쳐야 한다. 이런 약간 이중적인 의미로 잘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멋있는 말이네요. 잠깐 소름 돋았는데 이 다음 키워드인 연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대도 방탄소년단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음악의 사회적인 메시지, 뭔가 음악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의 이런 면모를 되게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대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뭐 빌보드를 점령하고 유엔에서 연설하고 이러고 나서 제 주위에도 많은 30, 40대 이상의 어른들이 야, 나 방탄소년단 너무 듣고 싶은데 뭐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쭤볼 때 저는 항상 이 곡을 제일 먼저 추천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이 연대를 가장 잘 상징하는 곡이기도 하고 제목은 봄날이라는 곡입니다. 아, 봄날. 예. Love Yourself 앨범과 연관이 있을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 Love Yourself라는 이 친구들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여러 앨범들을 쭉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와도 잘 통할 수 있는데요. 결국 너를 가장 잘 사랑하는 법은 내가 우리가 되고 너가 너희가 되며 이 세상은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식의 메시지가 Love Yourself 앨범들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봄날이란 곡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예술적으로 정말 멋지게 형상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연대군요. 예. 봄날도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들었는데 예. 특히 봄날 뮤직비디오에 오멜라스를 연관시키는 그런 설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어슐러 르 귀인이라는 작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판타지 작가가 쓰신 소설인데요. 아, 판타지 작가셨군요. 예, SF 판타지 작가였는데 SF 판타지계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무조건 이 작가가 받았을 거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정말 뛰어난 작가였어요. 뭐 어스시 연대기라는 작품으로 제일 유명하죠. 근데 저는 멤버들이 아마 이 작품을 읽고 이 곡의 어떤 뮤직비디오나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뮤직비디오엔 좀 직접적으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티브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초반에 뭔가 생각 없이 뭔가 자기들이 되게 흐트러져 있을 때는 오멜라스라는 어떤 여관 그 형광등 안에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해요. 그 간판이 있잖아요. 오멜라스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친구들이 연대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그냥 우리 7명만 이렇게 행복해서는 절대 의미가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런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깨닫고 뭔가 행동을 할 때는 그 간판, 그 공간을 벗어나요. 그래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 제목이 사실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다. 이렇게 뮤직비디오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봄날 뮤직비디오와 연관성, 어떤 공간적인 연관성도 말을 예. 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작품 자체가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였는데 사실 이 작품은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작품이에요. 아주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정말 짧은 단편 소설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편하게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 어슐러 르그윈이라는 작가가 작년에 할머니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1970년대에는 미국의 되게 젊은 작가였겠죠. 그런데 이 작가님이 이 작품을 썼을 때 1970년대 미국이라 하면 정말로 너무나 심각한 어떤 사회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멜라스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99.9%의 사람들, 그러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윤택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저 골방에서,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지 못하게 갇힌 골방에서 수십 명의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을 위해 갇혀 있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야만 자신들의 윤택함과 부유함이 유지될 수 있는 걸 그 사람들은 알아요. 왜 갇혀 있는 건가요? 왜 갇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안 갇혀 있었어도 불행한 삶을 살았을 만큼 뭔가 좀 약간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좀 부자유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그래, 저 친구들한테는 어차피 자유가 있어도 힘든 삶을 살 걸, 이렇게 갇혀서 뭔가 좀 비참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어른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작가는 이런 걸 되게 잘 묘사를 하고, 마지막에 그렇지만 아무리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런 삶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몇 명의 젊은 친구들이 오멜라스를 떠나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슐러 르기는 이런 모티브를 단편소설에 굉장히 잘 녹여냈고, 그 후에 되게 유명한 소설이 됐는데,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봄날이라는 작품이 되게 직접적으로 사실 세월호 추모곡이에요. 그렇군요. 되게 떠나간 친구들, 죄 없이 죽어간 친구들, 뭔가 어른들의 우리 사회의 부주의함과 무관심함과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죄 없이 죽어야 했던 그 몇백 명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보고 싶음과 슬픔과 이런 생각들을 봄날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구구절절 너무나 슬프게 노래를 하고 있는 곡이거든요. 이 곡과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오멜라스라는 공간이 정말 잘 연관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물론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이 곡을 세월호를 추모하는 곡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이 곡이 나왔을 때 뭔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기부를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거의 모든 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뮤직비디오에서도 오멜라스라는 비인간적인 공간을 떠나서 그들을 추모하고 자기 나름으로 후회하고 이런 세상이 아닌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메시지들이 조용조용 서늘하게 잘 녹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로 슬픈 사연이 녹아있는 그런 봄날이군요. 예. 연대라는 키워드는 방탄소년단 Love Yourself 앨범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Love Yourself, 어떤 노래들이 어떤 작품과 연관이 있나요? 저는 뭐 사실 방탄소년단의 그 이후 곡들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 RM의 랩몬스터의 유엔연설도 그렇고, 이 친구들의 어떤 키워드들이 그렇게 막 어떤 곡에 이렇게 한 곡에 이렇게 다 녹아있고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 나름으로 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뭔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런 여러 키워드들을 어떤 곡들에 이렇게 잘 녹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연대 메시지가 좀 그래도 제일 잘 드러나 있는 봄날의 연속선상에 있는 곡이라고 한다면, 저는 Love Yourself John Tier라는 앨범에 이제 앙팡맨이라는 곡이 제일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이 앙팡맨이라는 곡은 호빵맨, 그 일본의 맞아요. 자기 몸을 떼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런 되게 귀여운 캐릭터고, 방탄소년단의 어떤 느낌을 생각하면 이런 그룹이 이렇게 약간 유치한 만화 캐릭터를 노래 주인공으로 삼다니 이렇게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 곡은 노래 가사를 보면 나는 영웅이 고파, 내가 줄 수 있는 건 단팥빵과 수고했다는 말뿐이지만 너가 부르면 나는 바로 날아갈게, 나를 불러줘, 내가 내 몸을 떼서라도 너희를 도와줄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 앙팡맨, 호빵맨이라는 캐릭터에서 뭔가 영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앙팡맨이라는 노래 가사에서 남을 돕는 것,
그리고 나를 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이런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은 세상이라는 연대의 메시지가 제일 좀 직접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가사가 너무 귀여운데 예. 그러면 앙팡맨과 관련된 문학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지금까지도 읽을 만한 고전 문학이 다 이런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가치냐면 앙팡맨이나 봄날도 그렇고 뭐 오멜라스를 떠난 사람들의 어슐러 르긴의 작품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영웅은 없어요. 영웅은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더 권력이 많은 사람, 영향력이 많은 사람, 자기들처럼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가진 거를 조금 나누는 그런 마음이 되게 소중하다. 앙팡맨처럼요. 이런 저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앵무새주기라는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아, 자신을 뭔가 희생하거나 자기가 가진 걸 좀 내려놓고 자기를 위험한 상황에 직면시키고 그 앵무새들을 도우려는 삶을 사는지가 이제 에티커스 핀치의 딸의 눈을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 있잖아요. 저는 이 작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도 앵무새가 죄 없이 죽는 사회를 바라지 않고 그거를 위해서 자기 위치에서 정말 묵묵하게 조금 노력하는 인물, 그런 면에서 저는 앵무새주기라는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야말로 작은 영웅.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단팥빵을 나눠줄 수 있는 예. 그런 작은 영웅이군요. 박지원 작가님과 함께 방탄소년단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네요. 자의식. 자의식과 관련된 곡과 작품은 뭔가요? 특히 이제 방탄소년단이 올해 발표해서 또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이제 앨범이죠.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이 앨범 자체가 저는 좀 자의식,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이제 잘 드러낸 게 아닐까 싶고요. 특히 이제 이 자의식, 어떤 되게 심리적인 이런 키워드라고 한다면 융에게 영향을 받았다. 칼 구스타브 융을 읽었다. 이렇게 막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 이제 어떤 머리슈타인 박사의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았다는 게 화제가 됐는데, 이런 게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맞아요. 오프닝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앨범 기자 간담회에서 RM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회사와 함께 Love Yourself 시리즈 중에 다음 앨범을 고민하다가 나온 컨셉이라고 해요. 그때 RM이 융의 영혼의 지도를 다 못 읽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읽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마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하는 친구니까 지금은 다 읽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의식이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 자의식이라 하면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자의식의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게 자의식이란 키워드라고 한다면, 방탄소년단이 이제 그동안 뭔가 반항을 얘기하고 노력과 성장을 얘기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이 친구들도 반항하고 노력하고 성장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한 무명 아이돌로부터 해서 아이돌에 대한 어떤 외부의 편견과 무시와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왜 정말 우리를 그렇죠. 왜 우리를 아티스트로 안 봐줘? 왜 우리를 아이돌이라고 무시해? 이런 메시지들도 노랫말에 정말 많이 녹여냈던 친구들이거든요. 아이돌이라는 노래가 바로 거기에 관련된 노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무엇을 노래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고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뭐 이 앨범에선 이 노래도 그렇고 소우주라는 노래도 참 좋아하지만, 이런 노래들에 이 친구들이 앞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가 잘 담겨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예를 들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다 말하지, 너무 작던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나는 말하지, 운명 따윈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하지만 나는 그저 너를 지킬 거야. 이런 노래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거품 같은 인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7명이 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노래하는데, 그때는 이런 나의 상황을 잘 깨닫고, 하지만 여기에 취하지 않고 작은 것들, 그러니까 내 앞에 누군가, 내 앞에 존재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런 노래를, 그런 자신들의 쭉 어떤 궤적과 성장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보기 좋고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머리슈타인의 융의 영혼의 지도,
와는 어떤 관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융은 저도 대학 시절부터 정말 좋아했던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인데요. 뭐 프로이트랑 같이 정신분석학의 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도 방탄소년단이 융을 읽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사실 융의 심리학은 뭐 너무나 많은 저서가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석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을 분석하느냐라고 했을 때 융은 너 자신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 세계와 다른, 타인들과 다른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야 되고, 그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남는 게 너의 페르소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페르소나란 단어가 그리스어로 가면이란 뜻인 걸 잘 알고, 사실 심리학에서도 person,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자기 사회적 역할에 맞춰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융의 영혼의 지도 또는 이제 융에서 배운 거는,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라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친구들도 그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융에게 배운 것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많은 영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그거를 깨닫는 이유에서 나는 작은 것들을 위해 노래할래. 그리고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할래. 그리고 이번 RM의 유엔 연설에도 나와 있듯이 나는 계속 나 자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마을과 공간과 기억들과 우리가 음악을 사랑했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나의 페르소나를 계속 구축해 나갈래. 나는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 역할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래. 그런 면에서 이런 메시지도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메시지지만, 저는 융을 읽고 이런 걸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뭔가 더 제가 또 좋아하고 멋지다고 생각할 만한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외부 세계에 자신들을 알리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곧 영향력으로서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페르소나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 이 부분을 고전 문학과 함께 진행을 해왔다는 이런 이야기였군요. 예, 저는 이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뭐 고전 문학을 읽는 아이돌이라고 몇 년 전부터 화제가 됐잖아요. 네. 이런 경험들과 궤적이 이렇게 방탄이즘이라는 기획기 방송들이 이렇게 이뤄질 만한 어떤 토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책을 만들고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책의 가치가 곧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음악을 만들고 음악에 뭔가 노래 가사를 쓰고 이런 것도 하나의 표현이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인데,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권의 책들, 그리고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책들, 수백 년 동안 읽히는 책들의 가치가 있다면 이 메시지들에 조금 더 깊이를 더해주고 하나의 연결성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냥 뭔가 더 인기를 끌거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친구들이 더 좋은 세상을 믿고 더 자기 메시지를 깊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저는 책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께서 방탄의 음악을 들어주시면서 좋은 책들을 읽으면 방탄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점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아티스트로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노래들, 이것들이 사실은 후대에서는 또 문학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또 현재의 아티스트들이 노래를 통해서 문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탄이즘 9번째 시간, 방탄소년단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지원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문학과 철학은 우리 일상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가볍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즐겨 듣는 방탄소년단의 음악에도 수많은 인문학이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방탄소년단을 통해 세상을 탐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탄이즘 진행자 쿨라였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팟빵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